미국이 반도체에 약 100%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고 났습니다. 요거 한번 저희가 짚어볼게요. 네. 반도체는 자동차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대미 최대 수출 품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미 FTA 관련해 가지고 무관세였습니다. 그래서 뭐 철강이든 반도체든 자동차든 0%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그다음에 EU에 비해서 높은 어떤 상대적 경쟁 우위에 있었는데 네. 이번에 우리가 가장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 뭐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한 해 미국 시장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 6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갔는데 그 중에서 한 30-40%도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0%를 하다가 이번에 15%를 맞았거든요. 예. 그런데 일본하고 EU는 2.5%에서 15%가 됐으니까 우리는 생으로 15%가 늘어난 거고 그렇죠. 일본하고 EU는 12.5%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한미 FTA라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가지는 굉장히 그 중요한 것들이 사실상 무력화된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반도체 관련해서 100%를 받게 될지 얼마 받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관세 협상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역 합의를 할 때 최혜국 대우를 해준다. 최혜국 대우. 예. 그러니까 좋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몇 퍼센트일지 모르는 거예요.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해준다라고 했는데 똑같이 100% 때려버리면은 100% 똑같잖아. 가장 좋은 거잖아요. 아니 이게 굉장히 황당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0%였다니까요. 예. 그래서 최혜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를 가장 잘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예. 일본 정도 해줄게 이러면 최혜국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준점 자체가 0%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득도 보고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은 설득을 통해 가지고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덜 올라가야 되는 게 관세 협상에서 이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번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혜국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하고 같이 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일본은 관세를 내왔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졌던 어드밴티지를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소위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이걸 악용하냐면 같은 15%다. 예.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 아니죠. 우리나라는 좋게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네. 그런데 그 지위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예. 저는 이제 한미 FTA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이 할 말이 없는 게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타결된 게 뭡니까?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렇죠. 예. 그때 2008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될 때 비준환을 위해서 논의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 당직자들이 빠루, 전기톱, 예. 그다음에 난리 해머를 났죠. 이용해서 예. 난리를 쳤고요. 예. 그 당시에 또 같이 힘을 합쳤던 민주노동당의 모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류탄도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2012년도에 발효되기 전에 그리고 수많은 난관이 있었고 특히 우리가 아는 이제 광우병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논리를 통해서 팩트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라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뭐냐면 관세 0%를 위해서 예. 소고기 협상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협상을 통해서 광우병도 없었고 우리가 취하는 게 한 해 600억 달러가 넘은 거잖아요. 예. 그 절대적인 수혜를 받았는데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민주당 쪽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한미 FTA 관련해서 발목을 잡아서 체결을 못하게끔 방해했던 세력이 지금 관세 협상에 나가서 우리가 보수 정권에서 해왔던 그 FTA, 한미 FTA의 어떤 지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그렇고 나서는 관세 협상 잘했다? 선방했다. 아니, 그러니까 FTA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수혜를 가져온 한미 FTA도 발목 잡고 그래가지고 못하게끔 하려다가 네. 보수 정권이 그 여론을 관철시키면서 해온 그 절대적 수혜를 받아서 우리나라가 한 해 600억 달러라는 엄청난 흑자를 기록했는데 요번에 떡하니 협상에 나가가지고 그
한미 FTA 지위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반도체까지 그렇죠. 반도체까지 세금이 100%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 미국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그 대미 반도체 수출액이 106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4조 7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우리나라가 조립이나 가공 등의 이유로 뭐 대만 등 다른 국가를 거쳐서 반도체가 미국에 수출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이죠. 뭐 반도체가 결정적이라는 건 뭐 두 번 말해도 부족하지가 않은데 몇 번 말해도 부족하지가 않은데 근데 이게 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느냐? 조금 전에 이제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라고 하나 속보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양국 정상회담을 오는 25일, 8월 25일에 여는 것으로 최종 조율을 마치고 조만간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 대변인님도 기자 생활 오래 해보셔서 네. 아시겠지만 이 정도로 뭐 최종 조율을 마치고 조만간 발표 예정이다라고 기사를 쓴 거는 거의 다 확정이라고 봐야겠죠. 사실상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예. 이거를 조율을 하고 오늘 정도나 내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이었겠죠. 예, 근데 예. 이제 일종의 리크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시점을 봤을 때 네. 원래 트럼프가 관세 협상했을 땐 2주 정도 후에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딜레이가 된 겁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와 언론을 봤을 거예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잘못한 협상인데도 불구하고 예. 우리나라 언론이나 아니면 정부에서는 잘한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되게 흐뭇할 것 같아요. 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그렇죠. 보도해줘? 그러면 막상 만나면 예. 또 얘기를 하겠죠. 예. 지금 우리가 세 가지가 봤을 때 정부 발표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첫 번째 얘기했던 그 15%, 예. 12.5%를 사수해야지만 그야말로 진짜 우리가 잘했다고 그나마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12.5%인데 15% 해놓고 잘했다고 하는 이 황당함. 네. 그리고 3,50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나온 수익, 그 이익을 누가 갖느냐? 그거 봤을 때는 그 상무부 장관이 90% 미국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쌀과 그다음에 소고기 개방 관련해서 우리는 일절 없다고 하지만 네. 트럼프는 completely open이라고 얘기했고 아하. 그다음에 백악관 대변인은 예. historic 마켓 억세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역사적인 시장 개방이라는 뜻이고 완전한 개방이라는 거잖아요. 산업부 장관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쌀, 소고기 초불확실성 있지만 현재는 추가 시장 개방 없어. 초불확실성 있지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이게 사실상 이제 협상이라는 게 강대국과 우리나라가 할 때는 협상 문구 하나를 정확하게 해서 네. 사실상 나중에 딴소리가 없게끔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협정문 그런 게 없습니다. 아직 서명도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뭐 일종의 비망록인데 비망록 말이 어렵잖아요. 네. 메모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트럼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나라가 미국에 얼마나 투자하고 이 한미 FTA라는 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러니까 경제 동맹, 안보 동맹을 넘어서 경제 동맹을 통해 가지고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믿음을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상회담 그런데 25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17일 정도 남았잖아요. 18일 네. 정도 남았는데 정상회담 전부터 지금 뭐 큰 선물을 받은 셈이네요. 지금 큰 폭탄을 받은 셈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한미 정상 회담을 통해 가지고 지금 네. 관세 협상에 대한 디테일이 나올 거고 예. 그다음에 또 안보 청구서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론,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 견제를 위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어디까지가 볼 것인가?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방위비 분담금, 예. 그리고 또 국방비 인상 아하.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이 있는데 지금 동맹 현대화라는 얘기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쉽게 말해서 뭐냐면 지금 동맹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만 이렇게 견제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볼 때는 가장 미국이 견제하고자 하고 전 세계의 어떤 위협이 되는 어떤 대상은 중국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반도에 국한되면 안 된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전반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일본이 미국이 원하는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해야 될 부분이 일정 부분 저는 있다고 보고 그게 단순히 안보 측면뿐만이 아니라 관세까지 다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북관과 외교 그런 어떤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균형 있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쉐쉐
중국의 셰시에, 대만의 셰시에 그러면서 네. 일본의 아리가또, 그다음에 미국에는 땡큐. 예. 이게 사실상 이제 등거리 외교나 균형 외교라고 했던 것들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있는 국가들 리더로 하여금 뭐냐면 그래 우리랑 같은 편이 아니라 저쪽 편이구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언론과의 어떤 인터뷰를 하면서 중국 관련해 가지고 좀 문제 있다. 아니 중국 공정, 서해 공정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서해 앞바다를 중국의 내로 만들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로키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얕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굳이 저거 왜 했지? 하여튼간 제가 볼 때 한미 정상회담 용으로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중국 대사관에서 얘기를 하니까 야 그걸 그렇다고 대통령실에서 그런 취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당당한 외교라고 하는 거는 반미주의자들이 미국에 대해서만 하는 그냥 말일 뿐이고 중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가 부과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면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여러모로 좋지가 않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공장을 미국에 지으면 관세를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노란봉투법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화가 갈수록 어려운 환경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특히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속보 또 나온 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요 그 미국 GM과 차량 뭐 5종을 공동 개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뭐 내용 저희가 자세히 좀 살펴봐야겠지만 이것도 봐서도 그러니까 전에 없던 일들이 계속 또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갈수록 기업화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뭐가 남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정치권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또 마음 편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춘석 의원 같은 분들. 이춘석 민주당 의원 차명 주식 의혹 파장 이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좀 다뤄볼게요. 민주당에서 뭐 서둘러 제명은 했습니다. 서둘러 제명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 전에 탈당을 했죠. 국힘에서 꼬리 자르기라고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방 묻히기엔 이게 좀 심각한 사건이다. 뭐 이춘석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하고 형사 고발까지 국힘에서 했는데 이게 개인 일탈이 아니라 여권 진영 전체의 문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알짜 핵심 정보 이거 혼자만 알았겠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인수위도 있었고 대통령실에 있었는데 잘 아시겠네요. 인수위 때 보고를 받을 때요. 굉장히 핫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지금 머리에 남아있는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안보 관련해서도 이른바 그 2급 그런 비밀 그런 것도 듣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기자 시절에 들었던 내용하고 좀 달라요. 그냥 깊이가 다릅니다. 아쉽게 제가 별로 기억이 안 남는데 이런 일이 있어 싶은 게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방산업체 관련해서 주식을 사면 어떻게 했습니까? 뭐 딴짓고 헤엄치기죠. 그렇죠. 너무 쉽잖아요. 왜냐하면 국정기획위원회가 인수위의 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의 5년, 제가 볼 때 5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식으로 정책을 할지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수위가 없고 그 역할을 하는 게 국정기획위원회인데 여기에서 경제 2분과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 2분과의 과장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냥 과장, 부장 그런 게 아니라 전체를 총괄하는 장입니다. AI 그냥 이 사람이 전담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민주당을 출입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춘석 의원님께서 AI 쪽이나 경제나 과학 쪽에 뭔가 깊이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참 뜬금포예요. 뜬금포예요, 진짜. 그렇죠. 뜬금포 아닙니까? 법사위는 좀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 가서 제가 볼 때 들어갈 때부터 이쪽은 다 계획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AI 정책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그 7월 4일 날 오후 2시 30분 정도에 20몇 분 때 그렇게 투자했던 게 네이버하고 LG CNS 주식인데 카카오페이까지. 그렇죠. 그때 뭡니까? 이른바 국가대표 5개 기업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딱 그 종목을 신용으로 샀습니다. 신용으로 거래한 거잖아요. 신용이 뭡니까? 내 돈이 아니라 증권사에 돈을 끌어다가 이거 던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확실한 정보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뭐냐, 내가 정책을 그리고 정책을 보호받고 내가 그걸 토대로 투자를 한다. 이건 땅 짓고 헤엄치는 격 아닙니까? 너무나 쉬운 투자인데 이거는 사기죠. 그 국힘에서 그래갖고 정보를 보고받고 전달했거나 취급한 인물까지 전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나섰는데 이거 뭐 경찰 광역수사단이 수사한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수사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뭐 특검 같은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제가 볼 때는 이른바 뭐 기본대로 하고 네.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해야죠. 특검을 왜 합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니까 특검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 죽은 권력 관련해서 특검 3개 특검 돌아가면서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수사기관 검찰을 해체해서 검찰 개혁을 한다는 취지가 뭡니까? 살아있는 권력, 진짜 그 권력 앞에서도 할 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찰 개혁의 어떤 본질을 보면 본인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끔 어떻게 보면 찢어 놓는 거 아닙니까? 해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희들 말대로, 민주당 말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을 배제시켰잖아요. 그렇죠. 간단한 겁니다. 민주당 배제해야죠. 그래서 국힘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특검 가야죠. 국힘하고 제가 볼 땐 개혁신당에서 개혁신당도 안 만나주니까. 그러니까요. 개혁신당도 이제 같이 가시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특검해서 제가 볼 때는 뭐 많은 사람, 왜냐하면 이건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이춘석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명 대통령 대선 시절의 비서실장입니다. 아하. 비서실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최측근이죠. 그렇죠. 그 사람한테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춘석이라는 사람이 내부 어떻게 보면 미공개 정보, 그 정보라는 게 AI에 100조 투자하고 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에 어떻게 보면 광을 파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 이 정책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했고 다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차명 계좌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차명 계좌가 아니라 대포폰이 수십 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인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 국정기획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서 돈 벌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춘석 혼자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다 털어야 됩니다. 다 털어서 혼자만 했는지 혼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런 정보에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정부 관계자든 국정기획위원회든 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해야죠. 왜냐하면 코스피 5천 시대 하려면 페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법사위원장이 본회의장에 가서까지 주식을 한다.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러면 5천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선량한 개미들은 그렇죠. 돈을 잃고 정보를 확실히 안 사람들은 아니 5천이 갈 수 있죠. 5천이 돼도 누군가는 잃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 잃는 사람들이 국민 대다수고 돈을 따는 사람들은 그들이라고 한다면 5천이 된들 만이 된들 그게 수치상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이렇게 주식 5천 시대를 간다고 하는데 이춘석 의원 관련해서 그 이춘석 의원과 그 보좌관 차모 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차명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을 받는 그 차모 씨, 이 차모 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차 씨가 보통 보좌관이 아니다. 그냥 보좌관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발이 상당히 넓은 인사다. 그러니까 단순 보좌관이 아니라 지역 정치권, 정치 자금과 이권 관리 통로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받은 글도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도 친분이 두터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는 차차 정부입니다. 차명. 오광수 민정수 어떻게 날라갔습니까? 차명, 차명으로 뭐 대출하고 차명으로 친구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제가 볼 때 총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김민석 후보자 껄핏하면 차용하지 않았습니까? 차용. 그래서 차차인데 저도 이제 요 관련해서 심각하게 보는 게 뭐냐면 보좌관의 어떤 차명으로 했다는 게 그 보좌진은 알고서 그거를 공모했잖아요. 그렇다면 돈이 오간 겁니다. 단순한 게 아니라 왜 이춘석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음성적으로 돈 거래를 하고
차명으로 주식을 투자했을까? 예. 뭐냐면 내가 정보는 당기고 내 이름으로 주식을 투자하면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악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통해 가지고 내가 돈을 얻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으로 한다는 거고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차 보좌관이 공모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단순하게 그 계좌를 빌린다는 게 모든 개인 정보를 다 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홍채 인식이든 지문 인식이든 그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대포폰을 만들어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과 이춘석이라는 사람들의 관계는 뭐냐? 이게 돈이란 게 예.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종잣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그 검은 돈이 들어왔고 여기에서 돈을 부풀린 다음에 어디에서 쓰이느냐. 실질적으로 이 이른바 비자금 저수지 용도로 사용되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예. 내가 나중에 떳떳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돈을 쓰기 위해서 음성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맥락을 다 이해하고 동의하고 공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관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단순히 이춘석 의원만 그랬겠느냐.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전북 지역에 있는 의원들 얘기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 아니다.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 정부에서 잘 나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야, 뭐 없죠. 어떻게? 왜냐하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있는데 네. 누울 자리 보고 이제 뻗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검이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검 추천은 국민의힘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개혁신당 쪽에서 좀 추천하는 쪽에서 해야 되는 게 국민 앞에서 떳떳하면 그러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뭐 범인이다. 범죄 예. 뭐 그런 얘기 하지 예. 않습니까? 저는 늘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하죠. 떳떳하면 재판이나 받으라고. 안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여튼간에 뭐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의원을 내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당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 자체도 뭐 어떻게 여당이 또 법사위원장을 또 하냐라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또 법사위원장으로 가냐 다운그레이드 돼서 가냐라는 그런 논란도 있는데 이걸 이제 다 정청래 의원이 정청래 대표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요즘 뭐 과속을 이래저래 하고 있잖아요. 말로는 대통령하고 원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속사정은 이게 아니라는 거를 뭐 대체적으로 다들 아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 눈치 안 보고 강성 발언으로 자기 정치를 한다는 그런 비판 받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야당 예방을 한다고 하는데 국힘하고 개혁신당 둘 다 건너뛰고 뭐 악수는 사람하고만 한다. 정당 해산 같은 거는 매번 언급을 하면서 뭐 10번 100번 국힘은 해산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중도 성향 언론까지 지금 다수 언론이 정청래 대표의 태도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오늘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얘기 저희가 대변인하고 잠깐만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하고 원래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씩 동수로 하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안에 정청래 대표가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거를 재구성해서 계엄 사태를 고리로 무더기 징계에 나설 수가 있다. 국힘 의원들 무더기 징계를 내려가지고 회의장도 그냥 못 들어오게 한다. 그 사이에 이제 쟁점 법안을 다 처리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이춘석 제명한다고 던져놓고 국힘에도 징계 청구서를 무더기로 내밀 것이다. 이런 관측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 관련해서 이제 버리는 카드로 쓰고 본인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6대6 동수로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그거를 찢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성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박찬대 후보가 그때 뭔가 강선우 카드에 대해서 물리는 그런 걸 했을 때 강선우에 대한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겠다고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어. 내 지금 정청래 시간이야. 이걸 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6대6에 대해서 깼을 때 일단 강선우는 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안건을 만들어서 본회의장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을 제명시키려면 3분의 2. 3분의 2. 지금 보면 이제 민주당이 166, 165, 뭐 167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뭐 우원식을 포함시키느냐 이제 뭐 또 그렇죠. 이춘석을 하느냐에 예. 따라서. 그리고 이제 저는 조국혁신당이나 뭐 진보당 기타 등등 당은 저는 위성 정당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위성 정당 포함하면 이제 190석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되죠. 예. 그러니까 10석이 모자라서 네.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명시키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참 웃긴 게 경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출석 정지. 정지. 예. 뭐 30일 정도 출석 정지 카드를 하기 위해서는 예. 이게 과반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반은 넘으니까 네. 숫자는 깡패라고 이 수적 다수, 예. 의석수를 다수 점하고 있다는 이 이유만으로 예. 이걸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 너 징계 30일 그렇죠. 30일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사이에 그러니까 6명씩 원래는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이 됐었는데 이거를 구성을 바꿔버려 가지고 너 징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도 사실상 우리가 상임위 있을 때 상임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이 황당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뭔가 이견을 제시하고 바른 말을 하면 입틀막 시키고 밖에 나가라고 내쫓고 막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아예 이제 앞으로는 본회의장도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본회의장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제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하고 전 추미애도 사실 정청래도 그렇고 기분이 처음 나쁜 게 아니라 저는 진심으로 정청래를 응원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진짜입니다. 예. 정청래를 응원했습니다. 왜냐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리고 국익을 생각하면은 진짜 안 되는 일인데 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단기간에 우리가 한번 좀 힘든 거 이겨내고 국민들도 좀 정신 차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면 네. 단기간으로 이거를 문제를 풀 수 있는 제가 볼 때 정청래 카드는 고난의 카드이면서 제가 볼 때 기회의 카드입니다. 아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 그럼요. 느껴서. 각성의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아니 관성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최동석이라는 신임 인사혁신처장의 그 여러 가지 말 중에서 그래도 몇 가지는 좀 공감하는 게 있거든요. 네. 뭡니까 정청래에 대해서 자기 현시의 욕망이 충만하다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시간이 아니라는 건데 지금 이 권력이라는 것들은 실제적인 권력보다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믿어주는 게 권력인데 예. 요번에 김어준과 정청래의 연합군이 이재명과 박찬대를 짓밟았다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예. 아니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아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어준의 힘이 지금 돼 있습니다. 정청래가 최초로 나가가지고 나 대표됐어 해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뉴스공장. 뉴스공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신고했잖아요, 바로. 그렇죠. 그리고 또 최민희 의원도 예. 딴지일보의 게시판인가요? 거기에도 자기 방송법. 예. 아니 그렇게 지금 어디에 충성해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어떤 위치에서 자기하고 첫 단추 처음에 관계 맺으면서 알잖아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란 건 내가 저 사람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이라는 힘 때문에 뭐뭐 하는 척은 하지만 예. 마음속 깊이 존경할까요? 존경하는 줄 알더라. 아니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리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까지 살아왔고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힘의 논리 때문에 그 앞에서는 그러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하거나 존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정청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대통령도 하는데 내가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그럼요.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내가 요번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전당대회 때 개입을 했는데 힘을 썼는데 네. 힘이 안 들어오네? 네. 되치기 당하네? 이걸 느낀 거예요. 음. 그렇다면 사람은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국민들도 개딸들도 알아버렸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보다 이런 뭐 정청래 대표나 아니면 최민희 의원이나 그 김어준을 통해서 나가는 메시지가 더 먼저 이렇게 나오는 이런 그림이 계속 뭐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 이제 이걸 잘 활용을 하려면 국힘이 잘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해서 예. 지금 본격적으로 되는데 지금 갈등이나 이견이 제시되는데 그건 네. 저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전 보고 있고요. 전당대회는 사실상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그런 나온 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이견 표출이다. 갈등 양상이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또 지켜봐야 되는 게 있는데 요즘에 그 대통령이 산업재해가 뭐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 포스코 ENC, 뭐 포스코 ENC에 대해서 고강도 처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사실 뭐 중대재해에 대한 방안 마련은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뭐 재해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돼서든지 간에. 그런데 지금 뭐 공공 입찰 금지, 거기다 건설 면허 취소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포스코 ENC 상당히 큰 회사잖아요. 더샵이 포스코잖아요. 근데 네. 지금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천 명의 일자리가 달린 민간 대기업이 이게 사라지는 게 이게 맞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어제 그리고 또 시나리오라고 또 한번 돌아다니던 게 기사까지도 나왔습니다. 그 호남 재벌인 중흥토건과 미래에셋이 포스코 ENC를 인수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뭐 미래에셋하고 중흥 모두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정권이든 간에 잘 나가는 그런 기업이 있기 마련인데 벌써부터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포스코 같이 주인이 없는 회사에 공교롭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대통령의 말이라는 게 네. 대통령의 언어라는 게 굉장한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한들 의도를 갖지 않고 한들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이른바 사정당국 그리고 모든 부처가 대통령의 입에 쏠려 있거든요. 예. 저는 포스코 ENC에서 안타까운 이 산재 사고가 반복된다고 하면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 의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원인을 봐야죠. 사망 예. 원인. 예.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사망한 게 아니잖아요. 장소도 다르고요. 예. 시점도 다르고 어떤 일을 하다가 그런 게 있고 조사를 하다 보면 그 진짜 망자가 그 예. 사고를 당한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기자 생활을 했지만 어떤 보도가 나가잖아요. 예. 현장에 가면 이게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사를 쓸 때는 원청의 책임 그게 많이 부각이 돼요. 예. 근데 저는 원청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 떠나서 사건이 났잖아요. 예. 사고가 났습니다. 예. 그렇다면 원인 분석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수사 과정이 필요하고 그거에 걸맞게 제도와 뭐 법에 따라서 책임을 지우는 그런 일련의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우리는 문명국가 법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 사고가 났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공공 입찰 금지, 건설 면허 취소. 이거 뭐예요? 문 닫게 하는 거잖아요. 건설 면허 취소 이거는 예전에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동학원 유일하게 딱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기다 또 민영방송사 사장도 지금 법 만들어갖고 민주당에서 바꿔버리겠다. 이거 진짜 상상도 못할 아니 일인데. YTN하고 예. 연합뉴스 TV 같은 경우는 예. 상법 그리고 주주가 있는 데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장을 법을 통과시켜서 3개월 만에 바꾸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뻔뻔한 게 뭐냐면 지금에 있는 사장들은 마음에 안 들고 지금에 있는 보도 책임자는 마음에 안 드니까 요 판에 바꾸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민간 기업에 대해서 정부에 있던 목소리를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제가 볼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그러니까 이겁니다. 개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 당사자의 한 축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겁니다. 이거는 이번 그 방송법 관련해서는 위헌 제가 볼 때 소송을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되고 지금 헌재가 워낙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맞춤형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국힘 그래도 전 대변인이시니까 오늘 국힘 전당대 컷오프 있습니다. 컷오프 발표가 있는데 대표 후보 5명 중에 1명 컷오프 되고 최고위원도 오늘 후보 4명 컷오프가 됩니다. 오늘 결과에 따라서 국힘의 앞길을 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 명 누가 컷오프 되느냐 질문을 하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 뭐 그렇게 답변하셔도 돼요. 한 명이 이제 컷오프 되는데 예. 저는 관전 포인트는 걸어 봅니다. 저희가 이제 22일 아닙니까? 네, 예.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역동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김문수 후보가 네.
플러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카드로서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약간 관심이 쏟아지고 그쪽으로 좀 몰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관심도 관심이지만 장동혁 카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두 자릿수 격차인데 요번에 만약에 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20%를 넘긴다.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30% 중반이었는데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으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 예. 저는 굉장히 요동칠 수 있다.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이 이제 8일 7일인가 8일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오늘 7일이요. 7일이고 22일까지 어떻게 보면 딱 보름이 남았습니다. 보름 동안의 여론조사. 예.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때 그 의미 있는 변화 속에서 그게 더 뭐랄까요? 가속도가 붙는다고 할까요? 아니면 눈동이가 더 이렇게 구를수록 커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관심이 커지면서 역동성이 발휘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